그래서 2009 개정은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범주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범 차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5 개정을 보면은, 그다음에 2015 개정은 이제 2009 개정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2015 개정은 약간 좀 이게 2009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핵심 개념, 여기서는 핵심 개념이라는 게 다음에 새롭게 신설됐고, 그래서 핵심 개념하고 일반화된 지식 하고 내용 요소 하고 기능이 맨 뒤로 빠져 있고, 여기에서는 핵심 개념하고 일반화된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다음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특히 이제 1, 2학년에 대한 건데, 교재 144페이지에 144페이지에 보면은 핵심 개념은 다음에 여야별도 마찬가지로 본질, 목적에 따른 유형, 다음에 목적에 따른 유형이 정보 전달, 설득, 친교의 정서 표현은 2009하고 똑같지? 2009는 무슨 범주였었지? 실제 범주.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맥락. 맥락은 뭐 상황이라 보면 돼요. 과정, 전략은 전략은 두 가지, 표현 전략과 상의 전략. 태도는 정의적 요소 관련되는데, 윤리, 다음에 생활화, 다음에 읽기는 읽기의 본질, 목적에 따른 유형은 지금 똑같고, 매체,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하고 매체가 실제 범주와 똑같고, 읽기 구성 요소는 독자, 글, 맥락. 읽기의 방법이 새롭게 추가되죠. 사실적이에, 추론적이, 비판적이에, 창의지, 과정의 점검. 아까 과정의 점검은 무슨 전략이었었지? 상위 인지 전략이었었고, 읽기 태도는 흥미하고 생활화. 146페이지에 쓰기. 다음에 쓰기는 본질, 목적에 따른 유형과 매체는 똑같고, 이게 실제 범주였었고, 다음에 구성 요소는 필자, 글, 맥락. 쓰기 전략도 두 가지, 과정별 전략과 상인지 전략. 다음에 태도는 흥미, 윤리, 생활화. 다음에 문법과 문학은 여기서는 본질 정도만 보면 돼요. 다음에 국어의 본질 있고, 다음 문법에 강조되는 게 의문, 단어, 문장, 담화가 있고, 우리가 담화는 우리가 의사소통의 다음에 담화의 의미에서 이거는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대화. 뭐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문학은 문학의 본질, 문화 역사와 관례, 서정, 서사, 극, 교술문학. 우리가 서정문학은 시를 생각하면 되고, 서사문학은 이야기 글이니까 소설에 해당되고, 극은 극문학은 그다음에 희극, 연극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교술은 뭐 수필이나 일기 이런 게 교술문학이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여기서는 그다음에 본질이 지금 중요하게 제시가 돼요. 프린트 5번 한번 보세요. 5번. 그래서 핵심 개념이 2015는 추가됐는데, 핵심 개념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 제일 중요하고, 본질이 제일 중요한데, 듣기,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그다음에 문법과 문학 영역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그래서 거기에다 프린트 5번의 1페이지에 듣기, 말하기 핵심 개념,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서 본질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한번 써봐. 듣기, 말하기의 그다음에 본질은 듣기, 말하기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에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화자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 구두로 상호 교섭하며, 상호 교섭한다라는 의미가 좀 중요한데, 상호 교섭은 다음에 그 상호 교섭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상대편이 말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 그럼 뭐 천천히 말해주세요.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상호 교섭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의미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용어도 중요하고. 듣기 말하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이 새롭게 추가된 거고. 읽기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 소통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는 의미를 공유하는 거고. 일단 한번 써보시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프린트 지금 5번의 1페이지가 교재 144페이지부터 그다음에 148페이지 있는 걸 이렇게 표로 지금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듣기 말하기의 본질, 목적에 따른 담화 유형, 구성 요소, 과정, 전략, 태도에 대한 건데, 중요한 게 본질하고 그다음에 담화 유형하고 그다음에 구성 요소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본질을 보면은 화자 청자가 구어로 상호 교섭을 해. 상호 교섭을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다음에 화자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되물어보는 게 상호 교섭이고,
의미를 공유하는 거고, 읽기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게 읽기고, 그다음에 텍스트 문자 언어에 대해서 이거를 그다음에 그 필자와 소통하는 행위가 바로 읽기고, 쓰기도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읽기하고 쓰기의 본질이 지금 동일하지.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 소통한다. 그러니까 읽기의 본질과 쓰기의 본질이 동일하지. 이걸 쓰라고 할 수가 있어. 일반화된 지식을. 국어의 본질은 기호 체계죠. 보편성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고유한 국어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한다. 그다음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성한 작품입니다. 이때 작품은 뭐 시도 될 수 있고 소설도 될 수도 있고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즐거움은 깨달음을 얻고 이때 그다음에 깨달음은 뭐 작품 안에 있는 뭐 주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감상 관련된 거. 그다음에 타자와 소통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독서 감상문도 마찬가지죠. 읽은 다음에 친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이제 소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2009하고 2015에서 2009과 2015에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체계에서는 하 요소를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보는 게 지금 많이 나와. 얘를. 이걸 계속적으로 다 보고 있어야 돼. 나중에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 요소를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네 번째 교사수 방법에서는 여기서는 수업 모형, 여기도 이제 중요하다. 10개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직접 교수 모형, 명칭만 일단 보면은 직접 교수 모형. 두 번째는 그다음에 문제 해결 모형 한번 써보면 되는데, 세 번째는 뭐 창의성 개발 모형. 네 번째는 지식 탐구, 그다음에 모형. 문제 해결, 여기 뒤에 학습을 써야 되겠네요. 직접 교수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그냥 뭐 모형이라고 되긴 하는데, 직접 교수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지식 탐구도 있지만 뭐 가치 탐구 학습 모형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치 탐구 학습 모형. 여섯 번째는 반응 중심 학습 모형. 다음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역할 수행 학습 모형. 여덟 번째는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 아홉 번째는 토의 토론 학습 모형. 열 번째는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지도가 있는데, 여기는 과정 중심의 지도는 과정 중심의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읽기하고 과정 중심의 쓰기. 과정 중심의 듣기, 말하기, 과정 중심의 읽기.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듣기, 말하기는 전, 그다음에 중, 후. 읽기도 전, 중, 후로 나누고,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의 전활동, 중활동, 후활동. 과정 중심 읽기의 전활동, 중활동, 후활동.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쓰기입니다. 과정 중심 쓰기는 아까 얘기했던 게, 그다음에 계획하기, 그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생성하는 거는 지금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생성한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기, 그다음에 표현하기, 그다음에 고쳐쓰기. 고쳐쓰기는 그다음에 고쳐쓰기는
그다음에 그 초고 쓴 거를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재구성하는 게 고쳐 쓰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쓰기 과정에 그다음에 점검과 조정. 그러니까 초인주 활동을 얘기했던 거고 이게. 그래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주색, 표현 고쳐 쓰기, 점검과 조정이 그다음에 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과정 중심의 듣기 말하기 지도, 그다음에 읽기 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는 다음에 중요한 게 직접 교수법 하고 반응 중심 학습법, 다음에 토익 토론 학습 모형하고 10번째 과정 중심의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지금 보면 수업 모형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교재 보면은 다음에 259페이지부터 다음에 그 교재 259페이지부터 가번의 직접 교수 모형부터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업 모형의 명칭하고 그다음에 특징 절차, 여기는 단계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징, 그러니까 직접 교수 모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이제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에 해당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통합 교과처럼 수업 모형의 명칭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를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 평가 방법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영역, 듣기 말하기 영역의 평가 방법하고, 그다음에 읽기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영역의 평가 방법이 중요해. 그래서 특히 평가 방법은 역시 전 영역에서, 그다음에 전 교과, 전 교과에서 그다음에 중요시되는 게 평가 방법입니다. 방법의 명칭, 평가 방법의 명칭 중에. 그래서 설명을 주고 그게 어떠한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게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고, 일단 이렇게 보면 국어과를 보면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5가지의 틀로 접근했을 때 성격, 목표, 내용. 성격은 2015 개정에서는 그다음에 5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데, 이 중에서는 첫 번째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에서, 이때 지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내용 영역별, 영역별 지식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서는 내용 체계의 하요소가 중요합니다. 내용 체계 하요소가 중요하고, 밑에다 3번 하나 더 쓰면은 3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취 기준, 학년별 내용에서 성취 기준, 학년별 내용에서 용어 중심으로 잘 그다음에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다음에 교사 방법에 대한 수업 모형의 명칭과 절차가 있고, 이게 적용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강론에 다음 주에 이제 프린트가 나눠줄 건데, 이게 어떻게 강론에 반영이 됐는지가 중요하고,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의 명칭이 중요하고, 이렇게 다음에 보면 될 것 같고, 자 프린트부터 한번 봅니다. 프린트 1번부터 보면은, 자, 첫 번째 국어과 주요 용어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다음에 용어, 이때 용어가 뭐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용어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각 그 용어와 개념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가치 탐구학습법입니다. 가치 탐구학습법이라 해도 되고, 가치 탐구학습 모형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까 가치 탐구학습 모형. 다음에 수업 모형이 탐구가 지식 탐구도 있고 가치 탐구도 있어요. 지식 탐구 학습 모형도 있고 가치 탐구 학습법. 학습법이라 해도 되고 학습 모형이라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학열에 관련된 이때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입니다. 다음에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 비판합니다. 이때 나름은 학습자 나름대로 분석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재구성합니다. 다음에 가장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거나 새롭게 해석을 한다. 다음에 적점을 두는 게 이제 가치 탐구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면서 문학 작품에서 그 주인공의 언행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게 그다음에 재구성한다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이고 그다음에 재구성, 다음에 선택 해석을 한다는 게 가치 탐구 학습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나름대로 분석 비판하는 거는 그다음에 학습자는 각기 나름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석 비판할 수가 있어. 작품을 보면서 학습자는 나름대로 뭐가 있다? 배경지 스키마가 있지. 스키마가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지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는 게 학생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배경지식 관련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는 개별학습인데, 개별학습은 학습 특성을 고려합니다. 이때 학습의 특성은 뭐 능력이나 뭐 흥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고려해서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수준별 학습, 그러니까 수준별 학습 관련되는 게 개별 학습입니다. 용어를 잡아야 돼. 다음에 공식적 비공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일단 상황이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공식적 비공식 상황이라는 용어도 잘 봐야 돼. 발표나 토의 토론은 무슨 상황? 공식 상황이고 친구들 간의 대화는 비공식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공성이나 격식성 정도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있고. 그래서 공식적 상황은 다음에 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거고 비공식적 상황은 친교적 목적을 갖습니다. 친교적 목적하는 게 비공식 상황이고 관찰법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 가장 보편적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관찰법이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에 관찰법.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이제 관찰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관찰법은 말 그대로 관찰을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인위적 상황보다는 자연적 상황에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 장면, 수업하는 과정에서 관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법의 평가 방법이 세 가지야. 관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일화 기록법입니다. 일화 기록은 일기식으로 기록하는 거야. 다음에 체크리스트는 항목을 체크하는 거죠. 평정 척도는 척도를 사용해. 뭐 3, 2, 1.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든지 상중하로 표현하든지 이게 척도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녹화를 한 다음에 분석하는 것도 관찰법에 해당돼. 그래서 이게 바로 비디오 분석입니다. 비디오 분석이 그다음에 체육과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관찰법의 종류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일기식으로 기록하는 게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 다음에 평정 척도법하고 비디오 분석. 이런 게 다 관찰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시게. 다음에 광고인데, 다음에 설득적 담화야. 설득에 해당돼. 설득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잡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글이 교과서에 나와. 광고 관련된. 그 다음에 구두장문도 이제 문제 나왔던 건데, 구두장문은 오럴 컴포지션이니까 이거는 말로 쓰는 거야. 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다음에 말로, 다음에 해보는 게 구두장문이야. 그러니까 오럴 컴포지션을 구두장문을 해석한 거고, 이것도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글 쓰기 전에 먼저 말을 해보겠어? 구두장문은, 다음에
말로 해보는 게 이제 구두작문인데,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라는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말로 그다음에 작문하는 게 쓰는 게 그다음에 구두작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글쓰기가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다음에 왜 말로 써보기를 먼저 시킬까? 바로 글로 쓰기는 힘들잖아,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말로 글로 써보기 전에 말로 한번 해보는 게 바로 구두작문이고, 이 용어를 잡으라고.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자, 그 밑에는 한번 보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에 논수형 평가, 이것도 평가 방법이, 자, 논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논수형 평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자, 논제는 토의 토론에서 의논해야 될 문제를 논제라고 그래. 토의나 토론에 의논해야 될 문제를 다음에 논제라고 얘기를 하고, 토의에서는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내. 토의에서는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토론은 찬성 측의 주장을 긍정적인 평서문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토의는 의문문, 토론은 그다음에 평서문인데, 찬성 측의 주장을 긍정문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학교에는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평서문 제시하고, 그다음에 논제는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그다음에 등교할 때는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는 무슨 논제겠어? 학교에 올 때는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 또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는 무슨 논제겠어? 정책 논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게. 그래서 보통 다루어지는 거는 정책 논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드라마는 예술 작품인데 뭐를 기본 수단으로 하냐면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체도 지금 많이 나와요. 매체는 의미가 담긴 텍스트가 운반되거나 전달되는 물질로 경로가 그다음에 매체를 얘기를 하고, 매체는 뭐 책, 신문, 잡지 이런 것들 다 휴대전화 이걸 다 매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체라는 것도 매체는 다음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슨 범죄에 해당이 돼? 매체는 무슨 범주? 무슨 범죄 요소야? 다음에 매체는 그다음에 책, 신문, 다음에 휴대전화, 인터넷 이런 것 다 매체인데, 다음에 187페이지 교재 보면은 매체는 무슨 범죄에 해당이 될까? 2009에서 무슨 범주? 실제 범죄에 해당되잖아. 실제 범주는 목적과 매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체 용어를 다음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린트로 보면 면접법 나와 있죠. 면접법도 대화를 통해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하는 게 면접법을 얘기를 하고, 면접법의 장점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면접법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평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법입니다. 문제 해결 학습법을 모형으로 문제 해결 학습법 또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인데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과정을 강조하고, 교사 학습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활동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는 다음에 과정을 강조하는 다음에 국어과 수업 모의 문제학습법을 얘기를 하고, 반어는 다음에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모순과 부조화를 가리킬 때 해당하는 게 다음에 반어 또는 아이러니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아까 보면은
상황이 있던 것처럼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아까 무슨 상황이 있었지? 응? 공식적 상황하고 비공식적 상황이 있는 것처럼 표현도 그다음에 반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은 그다음에 발음, 조음, 고저, 어조, 속도, 크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의 빠르기나 말의 크기 이런 것들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언어적인 표현은 평상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언어적 표현인데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그다음에 뭐 빠르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반언어적 표현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뭐 자세, 손동작, 그다음에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표현이 이제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할 때 반언어적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강조가 돼요. 반언어적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지 뭐 성취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용어를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다음에 속도, 다음에 뭐 속도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속도, 크기, 뭐 억양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뭐 제스처, 뭐 바디랭귀지 이런 게 다 비언어적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답안지 자체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교재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성취 기준에서 말하느냐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지. 자, 들을 때는 다음에 청자는 화자의 다음에 대화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여.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상대가 알도록 해야 돼. 때는 눈 맞춤, 고개 끄덕임과 같은 반응을 보여줘야지 다음에 집중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때 눈 맞춤과 고개 끄덕임 뭐야? 무슨 표현이야?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쉽게 이해한다고 이게. 그래서 눈 맞춤, 고개 끄덕임이 다음에 아이 콘택이나 고개 끄덕임이 비언어적 표현 요소와 관련된 얘기지 이거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알아야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빨리 읽을 수가 있다는 책을.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에 눈 맞춤 고개 끄덕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고 문제 지금 많이 나왔어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반응 중심 학습법입니다. 반응 중심 학습법이 중요한데 때는 반응 중심 학습법은 이때의 반응 중심 학습법의 이때 반응 중심 학습법은 특히 무슨 영역에서 다음에 많이 사용이 되겠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 중에서 무슨 영역? 반응 중심 학습법은 문학 영역 관련되겠지. 문학 작품을 읽고 학습자가 이제 반응을 보여. 근데 반응이 학습자마다 다 동일해 달라? 다르겠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그다음에 스키마, 배경 지식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반응 중심 학습법이라는 용어. 거기 있는 것처럼 문학 작품을 지도할 때 학습자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근데 문학 작품의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협의가 상호작용이야. 자신의 반응을 검증할 기회를 제시한다. 그래서 시나 이야기 읽고 다양한 반응을 느낄 수가 있잖아 애들이. 그게 반응 중심 학습법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반응 중심 학습법도 그다음에 공부학번들한테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반응 중심 학습법을 보면은 그 옆에 264페이지 한번 써보세요.
264페이지 보면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서 자,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잘 봐야 돼. 반응 준비하기, 반응 형성하기, 반응 명료하기, 반응 심화하기. 그래서 주어진 작품을 읽는 것은 무슨 단계야? 주어진 작품을 읽는 거는 반응 형성하기 단계야. 그리고 친구와 협의하는 것은 무슨 단계야? 반응 명료하게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활동하고 단계를 연결시켜야 돼. 활동화 단계, 작품을 읽고 그다음에 개인 반응. 작품을 읽는 게 개인 반응이 형성이고, 이거를 공유하고 친구와 공유하고 상호작용해. 너는 작품을 읽었어. 어떤 느낌 들었냐? 나는 그렇고 나는 어떤 느낌 들었다. 너는 어떠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게 반응 명료화 단계라고. 반응 심화하기는 다른 작품 관련적. 그다음에 작가 A의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가 하면 작가의 B 작품을 가지고 한 번 더 작품을 파악하는 건 반응 심화하기 단계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걸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 프린트에다가 반응 중심 학습법에다가 가로 열고 절차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가로 넣기 다음에 가로를 쳐서 한번 써봐. 여기다가 그다음에 반응 준비하기, 형성하기, 명료하기, 심화하기. 그다음에 반응 준비, 형성, 명료화, 심화. 그러니까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라는 명칭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응 준비하기, 형성하기, 명료하기, 심화하기. 여기는 개인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내적인 사고지 형성을. 내가 그 작품을 읽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 내 사고고, 여기는 개인 간. 반응 명료하는 개인 간 친구와의 그다음에 협의를 얘기하는 건 개인 간이고,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학교에서 기말고사 나왔지? 그래서 반응 중심 학습법.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맨 밑에 서답형 뭐 다 보고, 다음 밑에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서 답안을 작성하고 산출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 요구하는 게 수행평가에 해당되고,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그 아는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평가 초점을 두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우리가 뭐 수행평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때 수행은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결과를 의미하는 거야? 수행은 과정을 얘기해, 결과를 얘기해? 두 개를 다 얘기해. 밑에 두 번째 줄 있잖아.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다 강조한다고. 균형 있게 평가해야지 과정만 중요시하거나 결과만 중요시하면 안 되고, 과정만 강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과정도 강조되고 결과도 강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앞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평가 얘기할 때 이때 말하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행평가를 얘기한다고. 이거는 이때 말하는 평가는 수행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수행평가를 할 때는 학습자의 발달 과정을 평가하긴 해. 전인격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때 균형이라는 평가는 과정도 평가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결과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과정도 강조되고 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걸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평가를 해야 돼. 과정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강조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방법은 뭐 다양하죠. 서술형 평가, 논술형 관찰법, 연구보고서법,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게 다 수행평가야. 아까 얘기했지, 관찰법. 얘도 수행평가라고. 얘도. 아까 관찰법이 크게 네 가지 했었지.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비디오 분석.
대한 게 관찰법에 해당이 되고, 비디오 분석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체육과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방법의 명칭을 잘 봐야 된다고. 이때는 수행평가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도는 얼마나, 타당도는, 그다음에 속성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 다음에 목표와 관련되는 게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정확성을 얘기를 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신뢰도고, 타당도와 신뢰도란 용어도 잘 기억해야 되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전 교과에 다 마찬가지 해당이 돼요. 평가의 정확성은 신뢰도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목표와 관련되는 건 신뢰도에 해당이 되고, 타당도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어휘 보고서법이 있습니다. 어휘 보고서법도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어휘 보고서법은 말 그대로 학습자 스스로, 다 학습자와 관련이 돼. 학습자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게 연구 보고서법입니다. 연구 보고서법을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법이라고 얘기해. 연구 보고서법이라는 명칭도 이미 문제 나왔어, 미술과에서. 그러니까 특정 주제, 첫 번째 줄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사 스스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평가하는 방법의 명칭을 써라 라고 하면 연구 보고서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를 프로젝트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칭을 봐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영상 언어, 다음에 영역 통합적 평가입니다. 영역 통합 평가 용어 보면은 이때는 교육 과정을, 여기는 뭐 6이라고 하는데 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음에 영역을 다음에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다 합쳐서 다음에 영역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 활동을 했어. 문학작품 읽고 토론 활동하면은 문학 영역, 읽기 영역, 말하기, 듣기 영역을 4개 영역을 평가하는 게 이게 영역 통합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다음에 명칭이 영역 통합 평가인데, 지금 보면은 읽기, 제재글 읽고 토론하기. 제재글 읽고 토론하기는 읽고니까 읽기 영역이지, 토론이니까 무슨 영역?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역을 통합하는 평가를 얘기를 해. 영역 통합 평가라는 명칭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대화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온라인 대화는 일상 대화의 차이점인데 얼굴을 마주보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대화는 잘 보면은 일상 대화하고 온라인 대화가 있어. 아까 일상 대화에서는 다음에 비언어적, 다음에 반언어적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용어를 잘 봐야 돼. 의미 구성행위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때는 독자는 그림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스키마야 바탕으로 의미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 하면 이때 능동적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다음에 보면은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게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이때 구성이라는 게 우리가 구성주에서 말하는 구성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의미 구성행위는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줄에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고 과정입니다. 다음에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미닝이란 단어가 중요해. 의미란 단어가.
그다음에 meaning과 message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의미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이거하고 대조가 되는 단어가 형식, 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의미를 mea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messag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미에 초점을 둔다라는 건 이거는 내용과 관련되는 거고, 형식은 폼을 얘기를 해. 특히 이제 이게 영어과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그다음에 폼, 얘를 뭐 가로놓게 하는 형태가 많이 나온다. 여기 내용과 관련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의미 구성 행위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다음에 모든 사고 과정을 얘기한다는 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글 속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독자의 사고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글에 대해서도 독자마다 이해하는 게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게 그 이유가 독자마다 다양한 사고작용을 수행한 결과에 해당된다. 이때 독자마다 다르게 다양한 사고작용을 수행한다는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 배경, 스키마를 얘기하는 얘기지. 잘 봐야 돼. 그다음 오른쪽 보면 응집성과 통일성이라는 용어 좀 어렵습니다. 응집성과 통일성이라는 용어도 잘 봐야 되는데, 응집성은 형식과 관련되고, 응집성은 다음에 얘는 응집성 관련되고, 얘는 통일성 관련이 돼. 통일성과 응집성이라는 용어, 두 개 용어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국어과에서. 통일성은 다음에 우리 쉽게 보면은 접속 부사야. 접속 부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접속 부사를 주면은 독립된 문장이 하나로 응집성 있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 부사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와 같은 표면적 연결 관계를 응집성이라고 얘기해. 표면적 연결 관계. 여기는 표면적인 연결 관계고, 여기는 내용적인 연결 관계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목이 말랐다. 그래서 물을 안 마셨다. 라고 하면 이게 어색한 문장이 되죠. 왜냐하면은 의미상 연결이 안 됩니다. 의미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미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다음에 그 접속 부사가 지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통일성은 다음에 주제적 일관성, 다음에 주제 내용과 관련됩니다. 내용과 관련된다. 내용 관련되는 게 통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응집성이 형식과 관련됩니다. 형식과 관련되면 통일성은 의미 내용과 관련돼요. 의미 내용과 관련되고, 의미나 내용 콘텐츠와 관련되는 게 통일성.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Do you like 애플에서 두 동사를 물어봤을 때 두 동사 답하는 게 이게 통일성의 응집성이야. 이거는 이렇게 대화를 했어. 이거는 통일성의 응집성이야. 이건 응집성이지. 왜냐면 형식이잖아. 두 동사를 물어봤으니까 두 동사 답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법과 관련되는 게 형식이잖아. 문법.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되는 건 다음에 통일성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형식 관련되는 거는 응집성. 포면적 연결 관계고, 여기는 의미. 다음에 내용적, 다음에 연결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A, B 대화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가 받았어. 그다음에 이렇게 엄마가 있고 이게 철수가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다음에 영희한테 전화가 왔어.
거기 철수네 집이죠. 다음에 철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철수한테 얘기해. 철수야 전화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철수야 전화 왔다. 근데 철수가 엄마 저 목욕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그러면 제 목욕하는 중이에요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 이게? 엄마가 철수야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라. 나 철수는 목욕 중이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뭐야? 전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지. 왜냐 목욕 중이니까 뭐 받을 수 있긴 한데 갖다 주세요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의미가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너는 다음에 사과를 좋아하냐? 두 동사를 봤을 때 두로 답하는 거는 이게 표면적인 거잖아. 이게 형식. 이거는 다음에 응집성이고, 다음에 전화 왔다. 지금 목욕 중이에요. 하라면 못 받는 거니까 저거는 통일성이라고 이게 문제가 많이 나와. 이게 용어를. 그러니까 지금 응집성과 통일성의 용어가 어렵긴 해. 어렵긴 하는데 이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다시 한번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응집성은 형식적 조건이고 통일성은 의미 또는 내용적 조건이란 얘기야. 이게 그런 형태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영어과 이게 국어하고 영어가 거의 똑같아. 내용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거의 내용이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어를 계속적으로 지금 잘 보라는 얘기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외우거나 뭐 읽는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하고 뭐 언어 교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태로 자 보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봅니다.